제가 처음 아내의 병을 알게 된 것은 5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가득했던 그 길을 아내와 함께 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식사량이 줄더니 얼굴이 날로 창백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기 전 끓여주던 미역국도 반도 못 먹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중화요리점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음식에 대한 감각은 누구보다 예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 요리를 먹고 살이 쪄 고민이라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한 그릇도 비우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내가 제가 끓여주는 고기 국물조차 못 먹는 걸 보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평소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 가기를 꺼리던 아내가 이번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미 3기로 접어든 대장암이었습니다. 아이고, 좀 더 일찍 오시더라면. 의사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만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장기간 필요할 것 같네요. 비용이 얼마나 클까요? 글쎄요, 수리만 해도 1,000만 원은 넘을 텐데 항암 치료까지 하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집에 가요. 너무 비싸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병원비가 걱정되었지만 아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중화요리점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는 제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하니 모두들 아쉬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짜장면을 먹나요? 사모님 빨리 나으시면 꼭 다시 오픈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 입맛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사모님 꼭 나으실 거예요. 마지막 영업일, 그동안 모아두었던 손님들의 사연이 담긴 방명록을 보며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무슨 소리요?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런 시련이 온 거지.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결국 살던 단독주택까지 내놓았습니다. 아들 덕용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이세요? 그 집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너희 어머니 살리는 게 먼저다. 에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방법. 너가 돈 될 거라도 있냐? 덕용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그만. 잔소리해라.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다. 아버지도 참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3년의 투병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항암 치료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간호사들도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김할머니처럼 긍정적인 환자는 처음 봐요. 항상 웃으시면서 치료받으시니까 우리도 힘이 나요. 하지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더 좋은 치료법은 없나요?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있긴 한데 워낙 고가라서. 그때부터 아내는 급격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지만 아내의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주도 귤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귤 한 번만 더 먹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귤은 왜요? 우리 제주도 여행 갔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귤 맛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요리사로 살면서 만들어준 요리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필 제주도 귤이라니.
알았어. 금방 사와요. 여보, 고마워요. 이제까지 고생만 시켜서. 무슨 소리를 그리 해요. 금방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따라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내를 위해 서둘러 걸었습니다. 다행히 시장 과일 가게에 제주도 귤이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일 달고 맛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환자분한테 드리시나 봐요? 제가 특별히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서둘러 귤을 사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귤이 든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귤도 못 먹고 장례식장은 싸늘했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용이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안 시켰잖아요. 덕용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산 다 어디다 숨겨놨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돈 아끼시느라 새로운 치료도 안 해보고.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왜 저러나? 사람이 너무하네. 저러고도 자식이라고.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거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소를 정리하는데 덕용이가 다가왔습니다. 술이 좀 깬 듯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제가 알아본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 네,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요양원이라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이별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모른 채 저는 덕용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덕용이가 데려간 요양원은 강원도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이 넘게 달려 도착한 그곳은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좋은 분들과 지내시면서 마음 편히 쉬세요.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나? 에이, 공기 좋고 조용하니까 좋잖아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요양원 원장은 덕용이와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찬식 어르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입소수속을 밟으면서 덕용이가 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원장실에서 나온 덕용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저는 알았습니다. 덕용이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첫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공간, 그리고 낯선 사람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산자락만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의 부름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몇몇은 치매 증상이 있어 보였고 휠체어에 의지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가 웬 호텔이요? 우리 아들이 호텔에 날 보냈나? 나 집에 가야 하는데 누가 좀 데려다줘. 저는 그나마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에서 일하면서 다져진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체조, 12시 점심.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덕용이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창가에 앉아 주차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시는 분 계세요? 아들이 온다고 했거든.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요양원비가 2달째 미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찬식 어르신 요양원비가 원장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덕용이와의 친분을 강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입소하실 때 비용도 아직도 안 들어왔더군요. 어르신 아드님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외출 허가를 받아 덕용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덕용 씨요? 2달 전에 이사 갔는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니요. 그런 건 모르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주변 풍경이 처음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돌아왔을 때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달 말까지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요양원을 갈 돈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30년 운영하던 가게도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모든 게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요양원을 나서는데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걸 받을 순 없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앞으로 어디로 가실 건지. 걱정 마세요. 내가 갈 곳이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던 그 산자락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았지만 이상하게 그 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대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처음 산으로 들어온 날,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와 간호사가 쥐어준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군용품 할인 매장에서 5만 원짜리 텐트를 하나 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혼자 치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큰 솥도 혼자 들었는데. 구석에 쌓여있던 녹슨 장비들도 몇 개 주워왔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계곡 옆 평평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바위가 자연적으로 병풍을 쳐준 그곳은 바람도 적당히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싸구려 텐트는 비를 막아내지 못했고 바닥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고 텐트를 정비했습니다. 등산객이 버리고 간 방수포를 주워서 텐트 위에 더 씌웠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장을 하면서 익힌 솜씨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매듭을 짓고 물이 고이지 않게 경사도 조절했습니다. 계곡물로 세수를 하는데 쑥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을 할 때 산나물 도매상에게 배운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분명 쑥이 맞는데. 조심스럽게 한 줌을 뜯어 맛을 보았습니다. 30년 요리사의 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산나물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쑥, 취나물, 곰취, 두릅. 봄나물의 종류를 하나둘 익혀갔습니다. 어떤 나물은 데쳐야 하고 어떤 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하는지. 식당 하면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요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산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로 텐트 주변을 꾸몄습니다. 버려진 블록으로 작은 화덕도 만들었습니다. 계곡물로 씻은 산나물을 말리는 건조대도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등산객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계곡물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등산객은 감동한 듯 했습니다. 우와, 이런 맑은 물은 처음 마셔보네요. 그 후로 소문이 났는지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늘었습니다. 지나가다 목마르다며 들르는 사람들, 힘들어 쉬어가겠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계곡물로 끓인 차를 대접했습니다. 말린 산나물도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물 너무 맛있어요. 이런 향긋한 나물은 처음 먹어봐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네요. 등산객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때로는 따뜻한 도시락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저희가 싸운 거 너무 많은데 나눠 드시죠. 어느새 제 텐트는 등산객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335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슬픈 사연을 들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산나물을 고르는 법, 약초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배운 나물 손질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나물은 너무 세게 씻으면 안 됩니다.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저 불처럼 보이는 게 사실 귀한 약초입니다. 등산객들은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신령 같으시다. 산속의 현인이세요. 그렇게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텐트 주변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등산객이 가져다 준 호미로 땅을 일구었습니다. 상추, 호박, 방울토마토. 서울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텃밭 한켠에는 약초도 심었습니다. 어느 등산객이 약초책을 가져다 주어 공부도 했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질경이는 상처 치료에 좋고 하나둘 약초의 효능도 알아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산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단풍이 들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등산객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풍경 진짜 예쁘네요. 도시에선 이런 하늘을 못 봐요. 겨울이 다가오자 걱정하는 등산객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난 뒤였습니다. 여름 내내 모아둔 장작들, 등산객들이 가져다 준 담요들, 산에서 채취한 겨우살이와 말린 약초들. 텐트는 이제 작은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밤 작은 화덕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못 살 줄 알았던 이 산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자락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산객 한 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래 주차장에 고급 차가 한 대 왔는데 누가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네요. 나를 찾는다고요? 발걸음을 서두르진 않았습니다. 텐트 앞에 도착하니 까만 정장 차림의 덕용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차림새였지만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왜 사세요? 체면도 있으실 텐데. 주변에 모여있던 등산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할아버지 아들이래. 아니, 이런 데서 사시게 한 게 자기 아들이라고. 덕용은 민망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텐트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우리 옛날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아버지 도장이 필요해요. 재개발.
네, 엄청난 거죠? 우리 집이 있던 동네가 다 재개발된대요. 덕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상금이 꽤 된다던데 아버지 도장만 있으면.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네? 아, 그게. 요양원에 버리고 간 지가 얼마나 됐더라. 아버지, 그건 제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사업. 네, 투자했다가 날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사도 가고.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보상금만 받으면. 됐다. 네? 돌아가라.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 난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아버지. 네 어머니 병원비로 모든 걸 써버렸다. 더는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다. 덕용이 발을 구르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할 수 없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치매라는 진단서예요. 요양원에 계실 때 원장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법원에 가면 아버지 도장 없이도. 그래, 그렇게 해라. 네? 네 맘대로 해라.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예? 요양원에서 쫓겨난 그날 난 이미 죽었어. 덕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었다고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가거라. 아버지. 가라고 했다. 텐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산객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 마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덕용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약초를 다듬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정말 아드님이었어요? 등산객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때론 관계의 단절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걸. 텐트 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잠든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이 고요 속에서 저는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도 다 내려놓은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텐트 한켠에 걸려있는 낡은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이제야 내가 편안해졌어. 달빛은 계속해서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계곡 뒤편 약초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를 따라 올라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할아버지,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발목을 다치신 것 같은데. 네. 어제 저녁에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 발을 삐끗했는데. 젊은 남자는 강민우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산에 와서 등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좀 더 깊이 들어와 보고 싶어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발목 상태를 살펴보니 골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심한 염좌로 보였습니다. 일단 제 텐트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업히세요. 30년 주방일 하면서 이런 것쯤이야. 민우 씨를 업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약초를 말려두던 게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쑥으로 찜질팩을 만들어 발목을 감싸주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일단 붓기를 좀 가라앉혀야 합니다. 약초를 달여 한 그릇 내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전에 찾은 약초인데
진통과 소염에 좋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라. 의외로 맛있네요. 산에서 나는 약초는 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우의 발목은 점점 호전되어 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병원 갈 뻔했는데. 산에서 나는 게 약이 되는 법이죠. 저녁이 되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어떻게? 발목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이 밤중에 어딜 가시려고? 텐트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걸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되신 거예요? 그저 산이 좋아서. 아, 혹시 식당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중화요리점을. 어쩐지 약초 다리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우가 자주 오는 등산로가 제 텐트 근처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까이 계셨다니 한 번도 뵙지 못했네요. 사람이 다 때가 있는 법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텐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에 누군가와 닮으신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우의 말투, 눈빛.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본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의 발목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빨리 나을 줄이야.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민우가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 모습. 할아버지, 제가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그럼 좋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들르겠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텐트 안을 정리하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우의 머리카락이 몇 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약속대로 민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커다란 봉투를 들고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담긴 것이 제 인생의 오래된 비밀과 맞닿아 있을 줄은. 며칠 후 민우는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한 듯한 얼굴로 오래된 일기장과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제가 할아버지 모르게 한 일이 있습니다. 민우는 텐트에 떨어져 있던 제 머리카락을 몰래 주워갔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을요? 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 때문에. 민우의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혹시 강미연 씨였나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도 더 된 그 이름이 생각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할머니를 아셨나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0년 봄, 꽃이 만발했던 그때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청계천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중국집 주방장 견습생이라고 했다.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는 청년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청계천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처음 만났던 그녀. 당시 저는 중국집 주방장 견습생이었습니다. 미연은 부잣집 교수였죠. 하지만 신분의 차이도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일기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민우가 일기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찬식 씨가 만든 짜장면을 먹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다. 언제쯤 당당하게 그와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연이 즐겨 먹던 짜장면. 면발은 살짝 쫄깃하게, 춘장은 조금 더 달달하게.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던 그 맛. 할아버지, 민우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기도 있어요. 2020년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그 시장을 지나왔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짜장면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 찬식 씨는 잘 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하셨대요. 부모님의 반대로 그렇게 되셨다고. 그랬었지.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미연의 아버지가 찾아왔었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넘보다니. 아버님, 제가 열심히 하면 요리사 주제에 앞으로 우리 딸 얼굴도 보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연은 어느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우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치 확률 25%, 친손자 확률 99.9%. 할머니가 결혼하실 때 이미 임신 중이셨대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미연. 평소와 달리 살이 조금 오른 듯 했던 모습.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던 이유. 그럼 너희 어머니가... 네, 제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친딸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행복하게 사셨나? 네, 겉으로는 늘 웃으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셨대요. 민우가 일기장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우가 회사를 차렸다고 한다. 그 모습이 왜 이리 찬식 씨와 닮았을까?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까?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어머니에게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제가 중국집을 좋아하는지, 왜 제가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많은지, 다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였네요. 텐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민우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찬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이미 다른 가족이...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도 들었어요. 평생을 함께 하신 제 또 다른 할머니시죠. 민우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너의 어머니는 날 원망하진 않으려나? 어머니도 꼭 뵙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담그신 김치가 먹고 싶다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전 미연이 그토록 좋아하던 제 김치. 그 맛을 우리 딸이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어떠세요? 아니, 난 여기가 좋아. 그럼 이 근처에 집을 지어드릴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민우야. 할아버지의 손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 순간 텐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새로운 선물 같았습니다. 미연도 제 아내도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기적.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민우는 다음 날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남에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아니,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여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겨울에는 더 추워질 텐데. 사람 사는 데가 다 거기지. 그래도 강남에 가시면 병원도 가깝고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단다.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하지만 산속에서는 1년 넘게 텐트에서 살면서 알았다. 도시의 편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설계도면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와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한번 보세요. 현대식으로 지은 황토집 도면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계신 이 터에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건축가님과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어요. 도면은 완벽했습니다. 전통 황토집의 따뜻함과 현대식 설비의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옆에 약초원도 넓게 만들 수 있고 할아버지가 지금 기르시는 모든 약초를 심을 수 있어요. 채소밭도 가꿀 수 있겠구나. 네. 지금보다 3배는 더 크게요. 관리하기 편하도록 단을 나눠서 설계했어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잖아요. 민우는 즉시 땅을 매입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곳은 국유지였는데 산림청과 협의 끝에 매입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국유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할아버지의 땅이에요.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우가 직접 감독하며 매일같이 공사장을 들락거렸습니다. 황토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쪽 창은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게 했어요. 일출을 보시기 좋을 거예요. 약초 말리기 좋겠구나. 거실은 좀 넓게 만들었어요. 침실도 3개나 있답니다. 왜 이리 크게 지었어? 난 혼자 사는데. 주말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와야 하니까요. 아이들 방도 따로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민우의 아내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우의 아내 서지은이에요. 아이고, 이쁜 며느리를 두었구나. 민우가 늘 자랑하더라. 옆에는 5살, 3살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똘똘이들, 어서 인사드려야지. 이분이 너희 증조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제가 군고구마를 구워주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정말. 다음에는 군밤도 구워줄까? 군밤 맛있겠다. 공사장 가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에는 약초원이 있고 뒤편으로는 넓은 채소밭이 펼쳐졌습니다. 텐트 생활에서 익힌 지혜를 담아 직접 약초원을 설계했습니다. 여기는 쑥을 심고 여기는 질경이. 이쪽은 당귀를 심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 약초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 줄 몰랐어요. 민우의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채소밭에는 상추며 호박, 가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민우가 최신 자동 관수 시설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물 주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이런 걸 다. 세상 참 좋아졌구나. 할아버지, 이제 편하게 농사 지으세요. 집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 온돌 아래로 현대식 난방이 깔려 있었고 주방에는 최신식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중국집 주방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하시기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요리하실 수 있죠? 이제 다시 요리를 해도 되는 건가? 당연하죠. 할아버지의 손맛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텐트는 마당 한켠에 기념으로 보관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이사하신 거예요? 텐트에서 이런 좋은 집으로? 네,
덕분에 좋은 집을 얻었네요. 주말이면 민훈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민우의 아내는 부엌에서 저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들기름 조금 두르고 이렇게 살짝 볶아주면 더 고소해진단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비법을 배워야겠어요. 마당에서는 민우가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아빠, 저기 토마토 열렸다. 우와, 정말 빨갛게 잘 익었네.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 드려야지. 저녁이면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 밭에서 딴 상추, 직접 무친 나물들. 식탁은 푸짐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다. 얘들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 서운하시지. 하지만 민우의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제는 텐트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매일 아침 약초원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채소밭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주말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립니다. 산자락의 새로운 보금자리.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늦여름 아침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진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덕용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거만하게 찾아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구겨진 면바지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니?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집에 사신다고. 그래. 너가 버린 아버지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구나. 덕용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러왔습니다. 잘못했다고? 내 사업이. 제가 하던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줄 알고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써버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돈이 필요해서 왔다 그거지. 덕용은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제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난번에 네 편이라며 나한테 대들던 그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마당 한켠에 있는 낡은 텐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텐트가 뭔지 아니? 네? 네가 날 요양원에 버리고 도망간 뒤 내가 1년 넘게 살았던 집이다. 덕용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겨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렸고 여름에는 장마가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장례식 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그때는 기억나나? 아버지, 그래, 난 그날도 참았다. 이제는 제발. 요양원에서 내쫓길 때 너의 집을 찾아갔었다. 이사 갔다고 하더구나. 그게 이웃들이 그러더라. 한밤중에 이삿짐을 싸서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덕용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덕용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5억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 네, 그 정도면 빚도 갚고 새로운 사업도. 그때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말이라 일찍. 이분은 덕용이란 사람이다. 혹시 작은아버님이신가요? 작은아버님이라니? 당신은 누구시죠? 전 할아버지의 친손자입니다. 덕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DNA 검사까지 했으니 틀림없이. 그럼 제가 모르는 형제가 이제 그건 너가 알 필요 없다. 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 곁을 지킨 사람이 있었나? 요양원에서 쫓겨나 텐트에서 살 때 날 찾아온 사람이 있었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제라도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아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인우야, 네. 할아버지. 저기 약초밭에 물 좀 줄래? 네. 알겠습니다. 덕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아버지, 더 이상 내 아들이란 말은 꺼내지 마라. 그래도 전 너는 이미 내게 죽은 자식이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떠나거라. 민우가 돌아와 덕용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나요. 당신이 뭔데? 전 이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그때였습니다. 잘못 짚었다. 덕용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지.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속였지. 내가 너를 속인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지. 내가 너를 해친 적 없다. 덕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주도 귤 사러 갔다 왔을 때 덕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넌 어디 있었지? 그건 외간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그렇게 떠나보냈잖니? 아버지, 이제 가거라.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네가 후회할 일은 생각해봤니? 덕용은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두고 보세요.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민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다들 데리고 왔거든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핀 채송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다고. 놓아야 할 인연과 이어가야 할 인연이 저 멀리 덕용이의 뒷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놓아도 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황토집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처음엔 약초와 산나물을 나누어 주기만 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물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잔치집처럼 차려놓고 음식을 파시는 건 어떠세요? 식당을 하자고? 네, 할아버지의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이잖아요. 주저하는 제게 민우는 어릴 적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라며 제가 만든 짜장면 맛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중화 요리를 했던 경험과 산에서 배운 약초, 산나물 지식이 합쳐져 특별한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산채 비빔짜장은 단연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취나물과 고사리, 가을에는 도라지와 더덕, 겨울에는 말린 나물을 넣어 계절마다 다른 맛을 냈습니다. 직접 딴 산나물을 넣고 30년 비법이 담긴 춘장을 써서 만든 짜장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짜장면은 처음 먹어봅니다. 산나물 향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할아버지, 여기 산나물 전골도 하나 더 주세요. 이 맛은 서울에서는 못 먹어요. 평일에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습니다. 민우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왔어요. TV에서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식당 한쪽에는 텐트를 깨끗이 손질해서 전시해 두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텐트지만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텐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 텐트에서 정말 사셨다고요? 추운 겨울에도요? 네. 1년 반 동안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걸 견디셨어요? 저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견디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깊은 산속을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3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이런 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들에게 따뜻한 산채 비빔짜장과 함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덕용이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덕용이가 그렇게 나쁜 짓을, 어쩜 자식된 도리를. 이제는 남일입니다. 그도 자기 길을 가고 있겠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비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진심이지요. 진심은 피보다 진하고 시간보다 깊은 법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 면발을 뽑을 때면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민훈의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군만두를 제일 좋아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할아버지 군만두 더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 그런지 우리 애들이 잘 먹네요. 평소엔 이렇게 잘 안 먹는데. 텃밭에서는 각종 채소가 자랍니다. 봄이면 시금치와 상추가, 여름이면 가지와 토마토가 가득합니다. 가을엔 배추와 물을 심고 겨울엔 움막을 만들어 겨울 채소를 키웁니다. 약초원은 제 자부심입니다. 쑥, 냉이, 익모초, 구절초, 겨우사리까지.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약초들이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약초를 돌보는 일은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말이면 산자락 아래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차량 번호판이 빼곡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 산채 비빔짜장을 먹기 위해 몇 시간씩 운전해 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제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합니다. 식당 한켠의 낡은 텐트는 이제 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썼던 군용 담요, 녹슨 코펠, 바람 막이용 방수천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 이제는 그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훈장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80이 넘었지만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초를 돌보고 텃밭을 가꾸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민우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며 걱정하지만 이 일들이 제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끔 덕용이 소식이 들립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지만 이제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산자락을 바라봅니다. 서쪽 하늘은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고운 빛깔로 물들고 깊어가는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멀리서 산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제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던 그때도 이런 풍경이었을 텐데 그땐 그저 춥고 배고팠던 기억뿐입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모은 장작더미, 비를 막기 위해 덧댄 방수포, 허기를 달래던 산나물.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제게 준 선물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따뜻함도 차가움도 모두 겪어보니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 30년간 익숙했던 그 향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민우가 마당에서 아이들과 노는 소리.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울립니다. 식당 안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대화 소리.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저마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인생의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앞치마를 맵니다. 30년 전처럼 군만두를 부치고 짜장면을 만듭니다. 숙련된 손놀림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때는 생계를 위해 요리를 했다면 지금은 행복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정성과 사랑을 담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산속의 달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텐트를 비추던 그때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곡물 소리는 그때보다 더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자연의 소리가 이제는 위로의 노래가 되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우주가 제게 건네는 축복처럼 무수한 별들이 빛납니다.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행복이 사실은 늘 제 곁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보물처럼 찾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시작일 수 있고 절망이라 여긴 순간이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을. 산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는 깊고도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또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은 제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별들의 속삭임을 믿습니다. 인생이란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풍경을 보여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희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아들 집에 찾아가려다 벌어진 우여곡절한 하루 동안의 이야기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나이 들수록 잠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죠. 늘 그랬듯이 앞치마를 두르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오늘은 무가 좀 자랐나 보자. 무 잎을 살며시 들추어 올렸어요. 아직 작지만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무를 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텃밭 한켠에는 토마토며 상추, 깻잎 등 갖가지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철민이랑 미화가 내려오면 이거 다 먹여야겠다. 그러다 문득 가슴이 찡해졌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매년 명절이면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내려왔었죠. 딸 미화도 가족들과 함께 오곤 했고요. 하지만 올해는 텃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생각에 잠겼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추석이구나. 마을 어르신들은 벌써 명절 준비로 분주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평소에는 명절 준비를 하며 설레곤 했죠. 하지만 올해는 그 설렘 대신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화면에 철민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래, 철민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럼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한 거지. 근데 웬일로 전화했니? 잠시 망설이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철민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저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죠.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요. 추석 연휴 동안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민이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끄러운 소리만 귀에 들릴 뿐 마음은 공허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거두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철민아, 너 어릴 때 같이 별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문득 철민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여름밤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을 보곤 했었죠. 철민이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별자리에 대해 묻곤 했어요. 그땐 그렇게 가까이 있던 아들이 이제는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만 같았어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다 결심했죠. 그래, 내가 가보자.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더는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조금씩 담았죠. 철민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준비했고요. 옷은 몇 벌 안 됐지만 깔끔하게 개어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이장님을 만났어요. 수희 씨, 어디 가세요? 서울에 좀 다녀오려고요. 서울이요? 혼자서요? 이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네, 아들 보러 가요. 추석에 못 온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울은 복잡하다던데. 네,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버스에 오르면서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하겠죠. 그리고 아들을 만나겠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의 서울 여정이 시작됩니다.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마을의 낮은 집들과 너른 들판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대신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서울이 이렇게 큰 곳이었나. 버스 옆자리에 할머니께서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아들 집에 가보려고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저는 손주 보러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도 커져갔죠. 철민아, 엄마가 간다. 잘 찾아갈 수 있겠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몰랐죠. 가방을 꼭 붙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로 가야 하나. 손에 쥔 종이에는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랐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에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한 젊은이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학생,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가야 하나? 그 젊은이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걸어가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사방에서 들리는 소음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나.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내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표를 사는 것부터 개찰구를 지나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지하철에 올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철민이가 어릴 때 서울로 떠나던 날이 생각났죠. 엄마, 나 서울 가서 꼭 성공할 거야. 그때 엄마 모시고 갈게. 그때 철민이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그 후로 20년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몇 정거장을 지나 내리고 나니 또다시 낯선 거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저기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으셨어요. 여기 주소를 찾고 있어요. 주소를 보여드리자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큰 아파트 단지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니 큰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철민이를 만나는구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철민이가 살고 있다니 새삼 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릴 듯 솟아있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죠. 우리 마을의 낮은 집들만 보다 온 제겐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아이고, 우리 철민이가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새삼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자라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니 말이에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서둘러 나가는 모습, 모두가 제 눈엔 낯설게만 보였죠. 103동이 어디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건물들이 너무 많아 어느 것이 103동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한참을 헤매다 결국 경비실로 향했어요. 저기요, 103동이 어디 있나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25층으로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25층. 우리 마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이였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철민아, 엄마가 간다. 드디어 25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2502호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문 뒤에 누가 있을까?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을까?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본 적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저 혹시 이철민 씨 댁 맞나요? 그 여자분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아니요, 여긴 박상현 집인데요. 이철민 씨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거지? 주소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찾아온 걸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허둥지둥 사과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철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를 않았어요. 며느리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철민아, 엄마가 왔는데 왜 전화를 안 받니? 주변을 둘러보니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철민이가 연락할까봐 말이에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순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어디 가셔야 하는 곳 있으세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밤을 새울 순 없었죠. 저 경찰서가 어디 있나요? 그 남자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천천히 일어나 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갔죠.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자꾸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서러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민이에 대한 걱정도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저의 길고 힘든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선풍기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 지친 몸이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접수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죠. 저기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경찰관이 저를 의자로 안내해 주셨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차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했죠. 시골에서 올라온 일, 잘못된 주소로 헤매던 일,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철민이의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경찰관이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전화했을 땐 받지 않던 철민이가 경찰 전화는 바로 받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철민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철민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니요?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다고요?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 오신대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철민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내 전화는 받지 않았을까? 경찰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한숨만 나왔죠. 주변을 둘러보니 밤늦게 찾아온 사람들로 경찰서가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자리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저씨도 보였고요. 모두가 각자의 사연으로 이곳에 와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 문득 내 처지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까 그 경찰관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물잔을 받았죠. 고마워요. 젊은 양반이 참 친절하네요. 경찰관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들으니 제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 걱정 마세요. 곧 아드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시간이 흘러 1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철민이는 오지 않았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철민 씨. 아직 못 오고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철민이의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이 좀 길어져서 1시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일이 길어져서 조금 더 늦으신데요. 경찰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민이가 어릴 적 생각, 서울로 떠나던 날의 기억. 그 시절엔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지냈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멀어졌을까요? 문득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할머니도 누굴 기다리세요? 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맞아요. 다들 바쁘게 사나 봐요.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면 뭐해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데. 그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철민이도 그럴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흘러 2시간이 지났어요. 피곤함에 눈이 감기려 했지만 혹시 철민이가 올까봐 정신을 차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철민 씨,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이번엔 철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경찰관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이제 곧 도착하신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철민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철민이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반갑게 맞이해야 할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서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철민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철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철민아,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철민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뻤죠. 괜찮아, 이제 만났으니 됐어. 경찰관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철민이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이미 늦은 밤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철민이가 계속 사과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다고, 주소를 잘못 알려드려 죄송하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어요.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택시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철민이는 운전석 뒤에 앉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철민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괜찮다고 했잖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어요.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길을 잃고 헤맸을 때의 두려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의 절망감. 근데 철민아,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왜 받지를 않았니? 참았던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철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뒀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확인도 못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가 그렇게 중요해? 네 어미보다 더. 난 온종일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넌 그저 회의 때문에 전화 한 통 받을 수 없었다는 거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우리를 힐끗 쳐다보셨죠. 철민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어요. 어릴 적 실수를 하고 벌받는 아이처럼 보이는 철민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죠. 에휴. 알았다,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가 바쁜 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도 가족한테 연락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철민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서늘하더라고요. 철민이가 제 짐을 들어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이 좀 좁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아들 사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철민이가 문을 열자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얼굴에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죠. 특히 잘못된 주소 때문에 겪은 고생이 생각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너가 알려준 그 엉터리 주소 때문에 온종일 고생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철민이도 당황한 듯 했고요. 네. 무슨 주소 말씀이세요? 내가 반찬 보내줄까 해서 너한테 주소 물어봐서 너가 알려줬잖아. 근데 너가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전혀 다른 집이더라고. 거기서 몇 시간을 헤맸는지 알아?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잖아. 며느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얼굴을 괴로운 듯 찌푸렸어요. 아, 저런. 제가 실수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주소를 실수로 알려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옛날 주소? 네, 작년에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옛날 주소를 그대로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겪은 고생이 이런 실수 때문이었다니. 아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길을 헤맸구나. 경찰서까지 가고 5시간이나 기다렸어. 철민이가 황급히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앞으로는 이런 실수 좀 하지 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희한테 연락도 안 되고. 잠깐 잠들어서 전화가 올 줄 몰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죠. 어머니, 저희가 연락을 잘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말고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철민이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도 자주 드리고 주소 같은 중요한 정보도 꼭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서울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추석에 내려온다던 철민이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에 무작정 올라온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추석에 너가 못 내려온다고 해서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에 철민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 그랬군요. 저희가 추석에 내려가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철민이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괜찮아. 다들 바쁘게 살잖아. 나도 이해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쓰렸어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이 된 걸까요? 어머니 조만간 저희가 시간 내서 꼭 내려가겠습니다.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철민이의 말에 작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좋지.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늦어졌어요. 며느리가 제게 방을 안내해 주었죠. 어머니, 이 방에서 주무세요.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야, 충분해. 고마워. 방에 들어서니 작은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보기 좋았죠. 짐을 풀고 이불을 펴는데 문득 집이 그리워졌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게 언제부터일까?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눈이 감기더라고요.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잠시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내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문득 귀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오더라고요. 어머, 우리 강이 슬기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철민이와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주무시느라 깨우지 않았어요. 식사하시겠어요? 그래, 고마워.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2등했어요. 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우리 강희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정말 대단하네. 저는 태권도 노랑띠 땄어요, 할머니. 슬기도 자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슬기도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가 다음에 태권도 하는 모습 좀 보여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제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철민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글쎄, 너희가 사는 동네 구경이나 할까? 그럼 근처 공원에 가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그렇게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 손주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 노인분들이 운동하는 모습. 우리 마을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벤치에 앉아 쉬다가 문득 물었어요. 철민아, 너희는 여기서 사는 거 좋니? 철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편리한 점도 많지만 바쁘고 정신없어서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 보니까 다들 바빠 보이더라.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려왔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쉬어가면서 살아야 해. 너무 바쁘게만 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 철민이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손주들이 달려와 우리를 불렀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저기 꽃이 예뻐요. 같이 보러 가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 꽃밭으로 향했어요. 알록달록한 꽃들 사이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죠. 손주들의 웃음소리, 철민이와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점심때가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먹는 외식이라 그런지 모든 게 맛있었죠. 어머니,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며느리야. 나 혼자서도 잘 지내. 텃밭도 가꾸고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살지. 그래도 가끔 외롭지 않으세요? 철민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글쎄,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희 생각하면서 버텨. 그 말에 철민이와 며느리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야, 이해해.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 걸. 다만 가끔씩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할머니가 사줄게. 우리 강이, 슬기 뭐 먹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먹는 동안 철민이와 며느리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 앨범을 꺼내 함께 보았어요. 철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어머, 철민아. 너가 이렇게 작았었구나. 맞아요, 어머니. 제가 저렇게 작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사진을 보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갔어요. 손주들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고 철민이와 며느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니까 행복하더라. 저희도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 시간을 가졌네요. 철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시간 보내자. 꼭 얼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전화라도 자주 하고.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의 서운함과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비록 어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이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일은 시골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들을 수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얼굴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죠. 방문을 열고 나가니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아이고, 며느리.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고생이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고마워, 며느리야. 근데 내가 시골 가면 누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나.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어떨까요? 애들도 할머니랑 더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저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텃밭도 가꿔야 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맙다. 하지만 난 가봐야 해. 텃밭도 돌봐야 하고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아. 며느리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손주들은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할머니 꼭 가셔야 해요? 저희랑 더 놀다 가세요. 강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저희가 학교 끝나고 빨리 와서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요. 슬기도 거들었죠.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철민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강희야, 슬기야. 할머니도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셔. 대신 우리가 자주 찾아뵙기로 하자. 어때요, 어머니? 그래, 그러자꾸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짐을 들고 나왔어요. 철민이가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죠.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려가실 땐 기차 타고 가세요. 이게 더 빨리 가요. 기차표는 제가 미리 예매해 뒀어요. 점심시간 지나고 출발하는 거예요. 고마워, 아들. 집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을 건네주었어요. 어머니 가시는 길에 드세요. 김밥이랑 과일 좀 쌌어요. 아이고, 고마워. 며느리 덕에 살이 계속 찌겠어. 다들 웃음 지었지만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니 서로 말은 적어지더라고요. 차에 오르고 보니 손주들이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건네주었어요. 꽃밭에서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어머,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렸네. 고마워,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아이들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인사했죠.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저희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함도 느껴졌죠. 역으로 가는 길에 철민이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불찰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동안 서로 소홀했던 것 같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꼭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철민이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민아, 너 요즘 회사 일 많이 바쁘니? 네, 어머니.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마.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소중해.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철민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게 많이 걱정돼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잠시 놀랐어요. 서울에서 산다.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죠. 아이고, 그건 안 돼. 난 시골이 좋아. 거기가 내 삶이 있는 곳이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 아직은 멀쩡해.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야. 철민이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일어났어요. 철민이가 제 짐을 들어주며 플랫폼으로 향했죠. 어머니 기차 타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중간중간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도 조심히 집에 가고. 기차에 오르기 전 철민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 잘 지내. 건강 챙기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철민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번 여행을 되새겨봤어요. 처음엔 힘들고 서운했지만 결국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주머니에서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을 꺼내보았어요. 그림 속 우리 가족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이 그림처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기차가 시골로 향하는 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화도 자주 하고 서로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경험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일상이 전과는 다를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텃밭에 가서 채소들을 돌보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철민이에게 전화해서 잘 도착했다고 알려줄 거예요. 작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기차가 천천히 시골역에 다가가는 동안 가슴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족과 더 가까워진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집 안은 내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지만 왠지 모르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선선한 저녁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죠.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풋감 향기가 살짝 느껴졌어요. 아이고, 드디어 집에 왔구나.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철민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잠시 쉬고 나서 텃밭으로 나갔어요. 며칠 동안 돌보지 못해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채소들은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어머,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네. 토마토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죠. 문득 손주들에게 이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어요. 철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철민아. 엄마 잘 도착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걱정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근데 철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손주들 데리고 좀 내려올 수 있겠니? 토마토가 한창인데 애들이랑 같이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철민이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주말에 꼭 내려가겠습니다. 애들도 벌써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오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주말에 올 가족들을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자서 그런지 잠도 잘 오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마을 회관에 가는 길에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수희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고. 서울에 다녀왔어요. 아들네 집에. 그래요? 재미있게 다녀오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결국엔 좋았어요. 가족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옆집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려, 그게 중요한 거지. 가족이 제일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죠. 수희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서울에 다녀왔어요. 아들네 집에요. 아이고, 좋았겠어요. 손주들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돌아왔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아보니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며느리는 어떠니? 네,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뭐 갖다 드릴 거 없으세요? 아이고, 너희만 와도 충분해. 그냥 빈손으로 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이렇게 편하게 통화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모여 윷놀이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시간들이 그저 시간 때우기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수희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 친구 말에 그저 웃음으로 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그림 속 우리 가족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죠. 그림을 벽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어서요. 다음 날은 읍내에 나가 장을 봤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철민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과일도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 재료도 손질해 뒀어요. 저녁에는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토마토를 따고 상추도 뽑았죠. 일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들을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밤에는 철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와. 길 막히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어요.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긴장됐는데 이제는 그저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마음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방 안에 향기로운 들꽃도 꽂아두었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부침개도 부쳤어요.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 평상을 깨끗이 닦았어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당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으니 철민이의 차가 보이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 가족들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와 안겼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철민이와 며느리도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래, 잘 있었다. 너희들 보니까 정말 좋구나. 가족들을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가족으로 변해가고 있다고요. 손주들 손을 잡고 텃밭으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순간, 이 행복을 오래오래 간직하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일상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